안녕하세요, 인키입니다. 공포 마니아라면 아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명작 괴기소설 드라큘라.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드라큘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아일랜드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의 공포 단편소설입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아무렇지 않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선천적인 본성은 악하지만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에 자라나며 충분히 교정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끌어주는 부모, 선생, 환경에 따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나기도 하죠. 교정되지 않은 악한 본성을 나이가 들어서도 개선할 생각이 없는 인간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한 한 인간의 장난으로 새끼를 영영 잃어버린 어미 고양이의 잔혹한 복수. 오늘의 이야기 스쿼 시작합니다. 신혼여행이 막 2주째로 접어들던 한 부부는 독일의 작은 도시인 뉘른베르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홀로 여행을 다니고 있던 쾌활한 미국인 엘리아스 허치슨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긴 신혼여행을 다니며 다툼이 늘고 있던 부부는 그에게 동행하자 제안하게 됩니다. 그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밝은 허치슨의 성격 덕에 즐겁게 지내게 되죠. 뉘른베르크에서의 마지막 날, 그들은 도시 외곽에 있는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은 도시를 내려다보는 바위산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단 한 차례도 침략을 받지 않아서인지 성은 완벽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용된 적이 없는 해자에는 차밭과 가수원이 들어서 있었고 곳곳에 아주 그럴싸하게 자란 나무들도 보였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이 도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문탑. 그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 장소였죠. 이 고문탑은 인간이 품고 있는 단혹함의 끝을 보여주는 철의 처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마침내 그 탑에 대한 호기심이 풀리는 날이었죠. 가는 도중에 그들은 난간에 기대어 성벽 바로 밑 차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직으로 20m쯤 아래의 차밭에 한낮의 태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뜨겁고 남는 것은 시간이었기에 그들은 한가로이 기대어 발 아래 차밭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검은색 어미 고양이와 새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어미 고양이는 햇살 아래 누워 있었고 귀여운 새끼 고양이는 어미 주위를 돌며 장난을 치고 있었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허치슨이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길가에 있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난 한번 쳐볼까요? 돌이 떨어지면 아마 저것들이 몹시 놀라겠죠? 조심하세요. 그러다 새끼 고양이라도 맞추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부인. 누구도 갓난아기의 머리가죽을 벗길 수 없듯이 저도 저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록달록한 부인의 양말을 걸고 맹세합니다. 날 보세요. 멀리 떨어뜨릴 테니. 이렇게 말하면서 허치슨은 최대한 손을 쭉 뻗고 돌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기이한 힘에 의해 조종되는 것 같이 돌멩이는 빨려가듯 정통으로 새끼 고양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퍽 하는 매스꺼운 소리와 함께 새끼 고양이의 골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재빨리 위를 쳐다보았고 부부는 그때 허치슨에게 꽂히는 녹색 불꽃의 화살 같은 고양이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고양이의 눈은 이내 새끼 쪽으로 향했으나 새끼 고양이의 조그마한 다리들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벌어진 상처에서는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마치 사람 소리처럼 나지막하고 깊은 곡소리를 내면서 새끼의 상처를 핥고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새끼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자 고양이는 다시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보았죠. 부부는 그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의 표정은 완벽한 증오의 화신이었습니다. 녹색 눈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번뜩였고 피범벅된 입가와 수염 사이로 날카로운 이빨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이를 갈면서 빳빳하게 발톱을 치켜세웠고 그대로 부부와 허치슨을 향해 무섭게 성벽을 뛰어올라 돌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거의 수직 경사였기 때문에 바로 미끄러져 떨어졌죠. 그런데 어미가 떨어진 곳은 끔찍하게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새끼의 몸뚱이 위였습니다. 어미의 몸은 새끼의 골수와 피로 범벅이 되었죠. 사소한 장난이 정말 오싹할 정도로 흉측한 광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아내의 얼굴을 본 남편은 그녀를 난간에서 떼어내어 근처 벤치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허치슨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조금 전과 똑같은 자세로 성난 고양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표독스러운 짐승은 처음 봅니다. 저 짐승을 보니 예전에 아파치족의 한 스쿼가 생각나는군요. 그녀가 한 인디언에게 한 짓은 정말 끔찍했죠. 그 인디언은 자기 어머니를 화양에 처한 아파치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스쿼의 아이를 납치해 죽였거든요.
그녀는 무려 3년간이나 아이를 죽인 인디언을 쫓아다녔고 마침내 아파치 용사들에게서 그 인디언을 넘겨받을 수 있었죠. 그녀는 인디언이 죽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고문을 했다죠. 백인이건 인디언이건 죽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고문을 받았던 사람은 이제껏 없었다고들 합니다. 아기를 잃은 이후 그녀가 유일하게 웃었던 때는 내가 그녀를 해치우던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 호늘 인디언이 갓난 아기에게 한 짓은 지독하긴 했어요. 뭐 자신이 한 짓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외투 주머니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현장에 가서 그의 껍질이 벗겨지던 기둥에서 살점 몇 개를 가져와서 수첩을 만들었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허치슨이 말하는 동안에도 고양이는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오르려고 필사적으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뒤로 한참 물러섰다가 뛰어올랐는데 이따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곳까지 도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번 도로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맹렬한 기세로 똑같은 짓을 반복하였습니다.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고양이는 점점 오싹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고양이를 보는 허치슨의 표정도 조금씩 심란해져갔죠. 아이고 저런 가엾은 것. 그러다 죽겠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사고였다고. 미안. 이런 말 한다고 네 새끼가 살아날 수는 없지만 말이야.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잠시 장난치려다 멍청한 인간이 실수를 좀 했구나. 그는 고개를 돌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이런 일로 부인이 절 싫어하지는 않겠죠? 재수가 없다 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네요. 그는 아멜리아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했고 착한 그녀는 사고일 뿐이라고 재빨리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허치슨이 보이지 않자 고양이는 해자를 건너가서 곧 뛰어오를 것 같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보이자마자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뛰어올랐죠. 고양이가 보여주는 맹목적인 분노는 오싹할 정도로 생생하여 괴기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뛰어오르는 대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기만 했습니다. 증오와 격분으로 날개를 돋게 하여 이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려는 기세였죠. 아내는 여성의 직감으로 무언가를 느꼈는지 허치슨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고양이가 여기 있었다면 당신을 죽이려 들었을 거예요. 고양이의 눈이 영락 없는 살인자의 눈이에요. 그 말을 듣자 허치슨은 짓궂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부인. 그러나 웃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군요. 커다란 회색 꿈, 인디언들과 싸운 내가 고양이에게 죽을 것을 걱정하다니요. 그의 웃음소리를 듣자 고양이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양이는 더는 날뛰지 않고 조용히 죽은 새끼 곁으로 가 혀로 시체를 핥기 시작했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따금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고양이는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죽은 새끼 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다가 거리가 멀어지자 새끼를 입에 물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는 결국 혼자 따라오고 있었죠. 고양이가 계속 따라오자 아멜리아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더 허치슨에게 조심하라 말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호탕하게 웃기만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고문탑에 들어섰고 그날 방문객은 허치슨과 부부 일행뿐이었습니다. 관리인도 그날의 유일한 수입원인 그들을 아주 극진한 친절로 대하였죠. 덕분에 그들은 탑 곳곳을 아주 자세히 음미하며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탑의 내부는 정말 음산했습니다. 세월의 먼지가 자욱히 내려앉은 건물의 내부는 과거의 어두운 공포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죠. 그 때문인지 건물 자체에 어떤 생명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상할 것 없는 1층도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했죠. 문틈으로 들어온 햇살마저도 이 방에서는 힘을 잃은 듯 희미하게 방 일부만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벽면 곳곳에는 검붉은 얼룩이 남아있었고 벽에 입이 있다면 얼룩 하나하나에 얽힌 끔찍한 고통의 기억을 직접 말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먼지 낀 나무 계단을 걸어올라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벽면에 딱 하나 꽂힌 촛대는 기분 나쁜 냄새를 풍기며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온갖 고문 도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쓰던 넓고 예리한 날의 칼들이 선반 위나 벽면 여기저기에 어지러이 기대져 있었죠. 바로 옆에는 단두대가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목을 갖다 대던 곳엔 살을 뚫고 나뭇가지 파고든 칼날 때문에 홈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고문 의자에는 대못이 가득 솟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집어넣게 하고 서서히 으깨서 즙을 낼 수 있는 철통도 있었죠. 아내는 소름 끼치는 도구들 앞에서 점점 창백해졌지만 다행히 기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좀 진정이 되자 고문 의자에 살짝 앉으려다 자신이 어디에 앉으려 했는지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무시무시한 도구들을 압도하는 가장 끔찍한 도구가 방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의 처녀였죠. 여성의 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록한 허리와 둔부의 곡선미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든 이가 앞부분에 여성의 얼굴 비슷한 형상을 새겨놓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사람의 형태를 본뜬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철의 처녀는 먼지에 덮인 채 녹이 가득 슬어 있었습니다. 정면의 허리 부분에 고리가 있었고 그 고리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죠. 관리인이 밧줄을 당기자 처녀의 정면 일부분이 문처럼 한쪽으로 열렸고 몸통 안쪽에는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문짝은 무겁고 육중해서 관리인이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정도였죠. 기계는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어 밧줄을 놓으면 저절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들여다본 순간 그들은 모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의 극악무도한 목적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이죠. 문 안쪽 면에는 끝이 뾰족한 여러 개의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위치로 봐서 대못은 문이 닫혔을 때 위쪽의 것은 희생자의 눈을 찌르고 아래쪽의 것들은 심장과 여러 주요 장기들을 찌르게 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충격을 받은 아멜리아가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바깥에 눕혀놓았죠. 얼마나 그녀가 뼛속까지 충격을 받았는지는 그 후에 태어난 부부의 처다들이 가슴에 이상한 점을 지니고 태어나면서 증명되었습니다. 부부는 그 점이 철의 처녀 모양을 하고 있다 굳게 믿고 있었죠. 그리고 아멜리아가 정신을 차린 뒤 부부가 함께 다시 그곳에 돌아왔을 때 허치스는 철의 처녀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인이 밖에서 정신을 수습하는 동안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여기 이 철의 처녀는 인간에게 극한 체험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저 안에 들어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고 싶군요. 절대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부인? 안심하세요. 제가 한창 때는 정말 별난 짓들을 많이 했답니다. 몬타나에서 초원이 온통 불바다였을 때 죽은 말의 몸에 들어가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전쟁 중일 때는 버팔로의 시체 속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쿨쿨 잠을 잤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험심이 끓어오르는군요. 좋아요. 하지만 빨리 끝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 하지만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진 않군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똑같이 재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순히 걸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군요. 저 요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 노인이 나를 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치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을 쳐다보았고 관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어쩐지 그 거절은 이례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였죠. 허치스는 관리인의 손에 금화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받아요, 당신 목이요. 그러자 관리인은 낡아빠진 밧줄을 꺼내더니 허치슨의 상체를 꽉 묶기 시작했죠. 잠깐만 집행관 나리. 내 생각에는 댁이 나를 저 통 속으로 밀어넣기에는 내가 너무 무거운 것 같소. 내 발로 걸어 들어갈 테니 나중에 내 발을 묶어주시오. 그는 뒷걸음질로 철의 여인 안으로 들어갔고 내부의 공간은 자로 잰 듯 그의 몸뚱이와 아주 딱 들어맞았습니다. 관리인이 그의 발을 묶자 허치슨은 자기가 원한 감옥에 완벽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즐거운 듯 보였죠. 습관적인 엷은 미소는 환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숙한 미국 시민이 들어가기에는 매우 비좁군요. 그럼 집행관 나리, 내 쪽으로 천천히 문을 닫아주세요. 대못이 눈 쪽으로 점점 가까이 올 때 얼간이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나도 한번 만끽해보고 싶소. 안 돼요. 너무 끔찍해요. 참아볼 수가 없어요. 대서양을 건너 13,000마일이나 날라왔는데 이런 짜릿한 경험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와 집행관 나리가 일을 속히 끝낼 테니 산책하고 돌아오세요. 하지만 아멜리아는 마음을 다잡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타고난 호기심이 공포심을 억누른 것이었죠. 대신 그녀는 남편의 팔을 꽉 붙잡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관리인은 쇠문을 지탱하고 있던 밧줄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못이 자기 쪽으로 움직이자 허치슨의 얼굴이 환히 빛나기 시작했죠. 뉴욕을 떠난 후 이런 짜릿한 기분은 처음이요. 이 고리타분한 대륙에서 이런 짜릿한 쇼를 맛보게 된다니. 집행관 나리,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아주 천천히 돈 낸 만큼 쇼를 즐겨야 하지 않겠어? 관리인은 틀림없이 과거에 이 탑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어느 망나니의 자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믿기 힘들 정도의 신중함과 능숙함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쇠문을 닫았죠. 5분이 지났는데도 쇠문은 채 반도 닫히지 않았고 아멜리아는 결국 한계점에 다다라 입술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길이 철의 처녀 옆쪽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검은 고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고양이의 녹색 눈은 어둠 속에서 위험한 램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굴 털과 입가에 묻어있는 붉은 피 때문인지 녹색 섬광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남편이 고양이를 보라 소리치기가 무섭게 고양이는 철회처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의 모습은 의기양양한 악마의 모습 그 자체였죠. 녹색 눈은 살기를 띠며 표독스럽게 빛났고 털은 잔뜩 고추서서 몸뚱이가 원래 크기의 2배로 보였습니다. 꼬리는 사냥감을 앞에 둔 사자의 그것처럼 사납게 흔들렸죠. 하지만 허치스는 고양이를 보자 재미있다는 듯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고양이 좀 보게. 나한테 장난치러 왔구먼. 쫓아버리시오. 저놈이 내 눈을 핥힐지 모르니까. 집행관 나리, 밧줄을 꽉 잡으시오. 나를 죽일 작정이요? 그 순간 아멜리아가 정신을 잃었고 남편은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지 않게 손을 둘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를 놓칠세라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튀어올랐고 그것이 오싹한 울음을 토하며 몸을 날린 방향은 허치슨 쪽이 아니라 관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갈고리 같은 고양이의 발톱이 관리인의 한쪽 눈을 전광석화처럼 파고들었다가 뺨을 아래로 길게 핥히며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관리인의 얼굴은 혈관이 모두 터져버린 듯 그어진 붉은 줄에서 큰 핏줄기가 솟아올랐죠. 통증보다 앞서 느껴진 공포로 인해 관리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 와중에 붙잡고 있던 밧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밧줄을 붙잡으려고 몸을 날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다. 밧줄은 순식간에 풀렸고 세문은 꽝 소리를 내며 무시무시하게 닫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언뜻 가여운 미국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뭔가 헐린 듯한 초점 없는 눈은 극심한 불안으로 휘둥그레져 있었다. 입에서는 외마디 비명소리조차 새어나오지 못했다. 대못들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나마 빨리 끝난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내가 힘겹게 세문을 열었을 때 대못들은 허치슨의 두개골을 부수고 들어가 깊게 박혀 있었다. 못에서 뽑아내자 그의 몸뚱이는 퍽 하는 메스꺼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꼬꾸라졌다. 쓰러지는 과정에서 얼굴이 위쪽으로 향해졌고 나는 아내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하지 않으려고 그녀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아내를 눕히고 곧장 돌아와 보니 관리인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기둥에 기대어 눈가에 피로 얼룩진 손수건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고양이는 가여운 미국 친구의 머리 위에 웅크리고 앉아 낮게 가르릉거리며 시체의 눈구멍에서 뿜어나오는 피를 핥고 있었죠. 내가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서양 집행용 칼 중 하나를 뽑아 고양이를 도토막 냈다고 해서 나를 잔인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브램 스토커의 스쿼. 글을 읽고 있음에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눈앞에 브램이 상상했던 그 장면들이 생생히 펼쳐지는 듯한 훌륭한 표현력에 흡입력 있던 소설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오늘의 공포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섬뜩한 묘사와 마치 경험담을 듣는 듯한 디테일, 공포소설의 거장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